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 먼저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오늘도 열렸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부동산 특히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그 지도부 간의 불협화음이 나온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대표 선출 이후에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송영길 표 부동산 정책 첫 발을 떼기가 무섭게 당 안팎의 반발에 부딪히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송 대표 면전에서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 우선 민주당 지도부의 서로 다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를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를 다양하게 논의하겠습니다. 부동산 특위가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들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또 다시 연기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도 덩달아 지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그 민주당이 이제 부동산 특위가 이제 오늘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는 사실상 이제 확정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종부세와 양도세 그리고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아직도 의견이 이제 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현상이 이제 당내 비주류와 아니면 친문 간에 좀 간극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죠. 왜냐하면 송영길 대표는 이제 꼭 비주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여하튼 그 이제 이른바 비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범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친문이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담보 비율이나 대출 비율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동을 걸었단 말이죠. 와전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동을 걸으면 그러면 결국 대표와 원내대표의 얘기가 서로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반 사람들로서는 집권당인데 집권당 지도부 자체가 이견이 있고 더군다나 그 각각의 배경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친문과 친문이 아닌 쪽. 이렇게 되면 결국 이 혼선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궁금증을 갖는 건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송영길 대표 말대로는 금방이라도 뭘 어떻게 할 것처럼 지금 돼 있는데 오늘 회의에서도 결국은 재산세 감면 이 정도도 확정도 아니고 그냥 가닥을 잡았다는 정도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집권당에서 하는 거는 이게 곧바로 정책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런 혼선은 하루빨리 정리해 주는 것이 국민들 어떤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감면 그것도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라는 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합이 이렇게 세트를 이루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나 먼저 해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또 늦게 하고 이럴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이제 그 부동산 특위에 안 들어간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떠들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김진표 의원이 이제 경제부총리도 하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분이죠. 이분이 그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면 내가 생각은 있지만 내가 얘기할 수가 없다. 내가 위원장이지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파편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뉴스는 일단 좀 신중하게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는 이제 서울시장 민주당 참패 이후에 지역구 의원들을 통해서 파악한 어떤 민심,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밖에 갖고 있지 않은 중산층, 이분들의 이제 그 여론을 좀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거 알겠는데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건 확정이 나중에 됐을 때 얘기를 해야지 송영길 대표 개인 생각이 마치 당정을 거쳐서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처럼 나가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제동 정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노선 갈등이라기보다도요 복잡한 논쟁 자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열흘 정도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네, 윤호중 원내대표와 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대출 규제나 종부세 완화에 선을 긋고 나선 모습인데요. 그런데 여당 소속의 서울구청장들은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제동이 걸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송영길 대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뭐 정당이 대표 뽑으면 대표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당정 간에 이제 조율을 꽤 해야 돼요. 어쨌든 아직 임기 말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당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재정 당국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 그쪽 동의까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굉장히 좀 강단이 있는 정치인이지만 송영길 대표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힐지 좀 시간을 약간 더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5월 말에 지금 그 확정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목요일이고 그러면 사실 주말 지나면 바로 5월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당정 간에 지금 뭐 마치 뭐가 확정된 듯이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제 이게 더 혼선이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말이라고 한다면 당정 간에도 굉장히 긴밀한 협의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짐은 또 별로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하여튼 혼선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꽤 오래 걸릴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오래 걸리면 정말 이거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리고 이건 그 민심이 또 악화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정리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도에는 뭐 이달 말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오고 지금 있는 얘기하고 상황이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그 세금이 또 민심과 직결된 이제 문제이고 특히 집값 급등으로 이제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당장 내년 이제 10개월 후에 10개월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표심을 잡기 위해서 이 종부세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책을 바꾸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부동산 민심은 어떻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그렇죠. 아니 부동산 민심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공급보다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이것이 결국은 이제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것이 4월 7일 보궐선거 이전에 LH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제 4.7 보선에서 참패를 했다. 뭐 여기까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근데 이거는 그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뭐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도 일부 보완적 조치로 한다. 이렇게 돼서 일단 부동산 정책은 상당히 전환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면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좀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압도적 다수가 아직은 종부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점은 섣불리 그 여당으로서 그 종부세를 감면해 주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는 역시 표 계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종부세 감면하는 것이 부자들 편 들어준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부세 개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저는 무산되는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요, 이런 부동산 정책, 이런 이슈를 가지고 대선에 표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과거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하고 굉장히 다른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전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했던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죄송합니다. 뭔가 열심히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는 이 효과는 또 다음 정부쯤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부동산 민심 잡고자 이 정책을 뭐 급선회한다 이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당장 문제가 좀 생겼기 때문에 조정을 할 필요는 있어요. 또 대선 주자들한테 이걸 떠넘기면 안 됩니다. 이거 대선 주자들이 이거 갖고 뭐 큰
노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되면 뭐 종부세 깎아주겠습니다. 뭐 내가 되면 종부세 올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저열한 논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 조정하는 선에서 부동산 정책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주말 지나면 이제 5월 하순이네요.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송 기자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여야의 대선 예비 주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뭐 잠룡 그러는데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잡룡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잠룡.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들리는데 이제 잠재적인 이런 네. 뜻이죠. 그래서 또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꼭 용이라고 보기도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네. 대선 뭐 예비 주자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동 걸린 예비 주자들의 대선 경쟁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이제 대권 주자들의 이제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가 잇따라 이제 포럼을 발족하면서 새 분리기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대권 주자 이 빅3의 인맥과 조직이 민주당 내에서의 그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의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변수를 작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뭐 상당히 지금부터 이미 굉장히 중요한 기세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마침 이재명 지사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오늘 창립식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저보고 또 뭐 토론자로 좀 와달라고 해서 이제 말석에 앉아서 토론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가서 좀 느낌이 중소기업회관 지하에서 했는데요. 의원들이 초재선들, 수도권 초재선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더라고요. 중진은 잘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민주당 안에서도 좀 젊다, 젊은 세력을 대변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강렬하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쪽도 지금 조직들을 지금 갖추고 있죠.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건 정세균 전 총리는 현역 의원들의 지지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 여론조사 지지율로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현역 의원 지지받는 거하고 일반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것, 이 문제하고 또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것 아닌가. 물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른바 빅3 포함해서 민주당의 대선 주자들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전국적인 조직 또는 의원 조직 뭐 이런 걸 확보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제일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로부터 지지율을 많이 확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지율은 요새 뭐 일주일에도 몇 건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요. 나오는 걸 보면 역시 아직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 거의 민주당 내에서는 독주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제 독주 분위기에 과연 누가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의원 모임이나 어떤 전국적 조직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이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6월 때부터 현재대로라면 네. 6월 말 정도부터 이제 대략 경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 현재는 그때를 위한 뭐 일종의 어떤 뭐 예비 준비 기간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돼야 이제 그때 가서 좀 지지율이 뭐 요동쳐가면서 이런 흐름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가능성 뭐 이런 것과 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당원 당규상 대통령 후보를 이제 국민의힘보다 2달 이제 먼저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는 경선 룰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다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경선 연기론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경선 일정, 민주당의 일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요. 사실은 뭐 연기하는 게 민주당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것도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뭐 1등이지만 2달 뒤로 늦추면 이재명 지사가 낙마할까요? 뭐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이 대략 동의를 해줘야 연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 확인된 거는 이재명 지사가 완강하게
연기를 반대하고 있는 걸로 취재가 됩니다. 그래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는 가운데 이걸 무리하게 당 지도부가 연기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그냥 예정된 일정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참 그 묘한 통계가 있어요.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당시에는 대통령 보궐선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급하게 후보를 정하니까 이제 좀 예외로 치면 역대 1987년 이래 지금까지 후보를 일찍 확정했을 때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 연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안 맞는 얘기가 됐어요. 다 일찍 후보를 확정한 쪽이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 경선 연기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우리가 2달 전에 국민의힘보다 그 후보를 확정해 놓으면 2달간 우리 후보만 뭐 여러 가지 검증 공세에 시달린다. 그러면 대선 승리에 불리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실제 결과는 거꾸로였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네. 뭐 경선 연기 그리고 경선 연기에 관한 여론조사도 한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경선 연기 주장은 힘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일종의 판정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이재명 지사는 경선 연기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라면 이재명 지사가 어떤 아직 뭐 시작도 안 했지만 초반의 기세 뭐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달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평가는 가능하겠습니다. 네, 또 자맹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5.18 메시지를 냈고요. 또 그리고 조만간 망월동 묘역 참배 계획을 밝혔는데 이거 행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 뭐 최근에 반도체 공학 연구소도 뭐 방문을 하고 뭐 5.18 메시지 내고 그다음에 망월동 묘역 참배도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그 네. 공개한 것으로 봐서는 이제 대선 그러니까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선언 이건 아직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좀 임박한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이벤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곧 이제 대선 도전 선언을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른바 왜 우리가 등판 시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뭐 6월 중순이냐 뭐 7월 말이냐 뭐 여러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빨라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모양은 안 좋아요. 뭐 내가 정치를 하겠다 선언을 하고 내가 대선에 뭐 출마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5.18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요. 반도체가 중요한 현안이니까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전직 검찰총장이 5.18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잘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정치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잊혀지는 거거든요. 혹시 언론 노출이 안 되면 대선 주자로서 내가 지지도가 떨어지고 손해보지 않을까? 잊혀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메시지를 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약간 의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치 행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그룹의 발족이 이제 내일 있을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는데 33명이 이제 발기인으로 참여할 거라고 하는데요. 지지 그룹의 이제 면면을 어떻게 이제 보시는지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최 의원께서는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뭐 등판 시기가 임박해 있다. 6월 이전에는 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뭐 6월 중순 뭐 이 정도 쪽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그룹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전문가 그룹은 제가 이렇게 면면을 살펴보니까 뭐 우리가 알만한 정도의 대단히 그 이름이 있는 그런 그룹들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윤 전 총장이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더군요.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뭐 일종의 뭐 무슨 동호인 모임 비슷하게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기들 그냥 자발적으로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그 만들어서 뭐 윤 총장의 그 요청이 없어도 우리가 이런 뭐 정책 세미나 같은 걸 뭐 해보겠다 이런 그냥 지지 그룹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전혀 인상적이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좀 의미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일종의 팬클럽 비슷한 분들이 모인 것 같은데. 글쎄요. 윤석열 총장도 이분들이 뭐 별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했고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제 내일 발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윤석열 현상과 공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진중권 전 교수가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네.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발제해서 뭐라고 할지 저도 좀 그 뭐 본인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더군요. 아니 거기 가서 발제를 하면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 이건 곤란한 얘기고요. 네. 제가 윤석열 총장 정치하지 마시라 이런 칼럼을 굉장히 강하게 쓴 적이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중앙일보에다가 제가 쓴 칼럼을 아주 자세히 인용하면서 왜 못하냐 윤석열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쓴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반박을 하려다가 아니 뭐 네. 제가 진중권 전 교수하고 싸울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글쎄요 진중권 전 교수는 확실히 윤석열 총장을 좀 좋아하거나 지지하거나 뭐 그런 뭐 속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송 의원님께서 이재명 지사 이제 프로그램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확대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게 저도 이제 그 회사 안에 좀 의논을 했어요. 발제를 해달라 그러면 곤란한 건데 그쪽에서 이제 저하고 몇 개 언론사를 섭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 약간 윤리기구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심의를 거쳐서 토론자로 이제 갔다 알겠습니다. 오고 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 그런 그렇죠. 예, 네. 언론인들도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중립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신문사 또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대목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기자들도 좀 굉장히 좀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별의 순간이라면서 윤 전 총장을 띄웠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번에는 김동연 전 부총리 띄우게 나섰는데 대선 출마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좀 화가 나셨나요? 갑자기 또 김동연 네. 전 총리, 전 부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아니 절대로 그쪽으로는 안 간다. 민주당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오늘도 뭐 글을 좀 띄운 게 있는데 뭐 정치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당으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보기가. 그래서 대통령 좀 이렇게 약간 유명한 사람이면 다 대선 주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좀 약간 의구심 같은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 좀 퀘스천 마크 달고 싶습니다. 네. 글쎄요, 제가 보기에도 김동연 전 부총리가 쌓아놓은 국민들 사이에서의 인식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고요. 특히 이제 지금 나온다고 한다면 여권보다는 야권에서 많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거론했듯이.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정체성이 좀 불분명해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여당 사람이냐 야당 사람이냐. 본인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고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 10달도 안 남았는데 대선이 이 상황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 어느 쪽 진영의 대선 후보가 된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최 의원님부터 할까요? 네, 저희가 전반부에 사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그 불협화음 뭐 이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불협화음이 어찌 보면 이렇게 뭔가 정리돼가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권당에서 나는 불협화음은 조금 다르다. 야당과는 네. 그런 점에서 집권당은 정책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 정당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집권당 불협화와 야당은 다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했습니다. 예, 그 별의 순간. 예, 김정인 위원장이 자주 써서 유명해진 말이죠. 독일어로 뭐 슈테른 슈툰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의 순간. 굉장히 멋있는 말인데 이 표현이 좀 오염이 됐어요. 뭐 지지도 높을 때 대선 출마 선언해라. 자꾸 이제 이런 걸로. 그래서 저는 과거에 대선 출마했다가 좀 이상하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대통령이 됐다가 지금 또 감옥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별의 순간 잡으려다 신세 망친다. 이렇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 기자에서는 당내 혼선이 불거지고 있는 민주당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그리고 포럼 정치로 본격화된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